건축시공학 1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서 232페이지 골재를 보게 되면은 골재의 종류는 입자에 따른 크기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구조물에 쓰이는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잔골재는 모래를 말하고요. 굵은 골재는 자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잔골재의 그 기준은 체규격 5mm 체에서 중량비로 무게로 85% 이상 통과되는 체를 통과하는 골재를 말하고 세골재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굵은 골재는 거꾸로 체규격 5mm 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조골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5% 이상 통과하느냐 아니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잔골재, 하나는 굵은 골재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는 자연적으로 얻는 골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골재를 이야기하는데요. 강모래라든지 강자갈, 산모래, 산자갈, 바닷모래 등을 이야기하고, 인공골재는 인위적으로 암석을 부수어서 골재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쇠석골재, 인공경량골재, 고로 슬래그 쇠석 등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골재를 이야기하고, 쇠석 골재는 암석을 부숴 만든 깬 모래, 깬 자갈 등을 이야기하고, 인공 경량 골재는 팽창성 혈암, 팽창 점토, 플라이애쉬 등을 소성해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로 슬래그 쇠석은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 슬래그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인위적으로 만든 골재를 인공골재라 그럽니다. 다음에 비중에 따라서는 경량골재, 다음에 보통골재, 중량골재라는데, 경량골재는 보통골재에 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고, 중량골재는 보통골재보다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절근 비중 보통 2.5 정도라 합니다. 1m, 1m, 1m 되는 곳에 골재를 다 채워 넣게 되면 2.5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우리가 비중이라 표현하는데, 수치로서는 2.5가 되고요. 이것이 약 20% 정도가 절감되게 되면은 2.0 이하의 골재를 경량골재라 합니다. 이 경량골재는 콘크리트 중량을 경감시키고 단열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중량골재는 2.7 이상의 골재로서 방사선 차폐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골재는 우리가 보통 골재라 그러고요. 특수한 경우에 콘크리트 중량을 줄이거나 단열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경량골재를 쓰고, 다음에 방사선 차폐, 보통 병원의 엑스레이실 같은 경우에는 중량골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골재로서는 강모래, 강자갈, 바닷모래, 바다자갈, 깬 자갈, 다른 말로 쇠석, 부순 자갈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깬 자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호박돌이나 암석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채로 쳐서 분류한 골재를 말하고, 강자갈에 비해 동일한 워커빌리티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단위 수량이 10% 정도 많이 요구를 됩니다.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 풀과의 부착이 좋기 때문에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을 내고요. 수밀성, 내구성 등은 강도와 달리 오히려 약간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부순 굵은 골재, 굵은 쇠석은 실적률이 최소 55%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통 골재의 품질 기준입니다. 우리가 골재로서 쓰일 때는 굵은 골재와 자갈과 잔골재 모래가 절대 건조 밀도, 흡수율, 점토량, 씻기 시험에 의한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 양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고, 특히 염화물, 염분량, NaCl 양이
0.04%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골제의 염화물 이온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의 절반인 0.0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NaCl을 물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염화물 이온량으로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골재의 상태 및 수량입니다. 우리가 골재의 상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건조 상태라고 합니다. 절대 건조 상태, 우리가 절근 상태라고도 하는데 건조기 우리가 흔히 5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는 5번에다가 100도씨, 10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정도의 24시간 하루 종일 이상 정중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상태로서 절근 상태, 노건조 상태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기건 상태는 골재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대기 중에서 건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는 표면은 건조한데 그 자갈이나 모래의 내부에는 수분이 꽉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공극에는 물로 포화되고 표면은 건조된 상태로서 보통 골재에는 습연 상태의 표면수를 제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골재에서는 습연 상태,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표면수를 제거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 습연 상태는 말 그대로 물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골재의 내부 및 외부가 보수 상태로서 물이 꽉 찬 상태로서 골재의 내부는 물로 포화되어 있고 표면에도 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알아둬야 됩니다. 절대 건조 상태, 우리가 다른 말로 절근 상태라고 한다 그랬고, 다음에 기건 상태, 일반적인 기체 건조 상태를 이야기하고,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 습연 상태, 이 네 가지 명칭은 꼭 좀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절근 상태, 완전히 드라이하게 말려버렸을 때를 이야기하고, 기건 상태는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경우,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는 바깥은 건조가 되었는데 안쪽에는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습연 상태는 물속에 충분히 넣었다가 안에도 물이 가득 차 있고 바깥에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물의 양만큼 무게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건 상태와 내부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의 이 무게 차이를 우리가 유효 흡수량이라 그러고,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와 절근 상태의 양의 차이를 흡수량, 다음에 습연 상태와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의 차이를 표면 수량, 다음에 습연 상태와 절근 상태의 차이를 함수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자면 함수량은 습연 상태의 골재가 함유하는 전수량을 함수량이라 하고, 수식어로는 우리가 50, 100, 150, 200이라 했을 때 200 빼기 50이 돼 가지고 함수량은 15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흡수량, 표면수량, 유효 흡수량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위에 나오는 말보다는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해 불순물의 종류와 함유량의 한도인데, 유해 불순물, 콘크리트 재료에 섞이게 되면은 좋지 못한 불순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화물, 염분을 이야기하고, 당분, 유기불순물, 점토, 식기시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아도 되지만 염화물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철근 부식을 위해서 앞에 나왔었습니다. 염화물 이온량으로서는 0.002, 염화나트륨으로서는 NaCl로서는 0.04% 이하가 된다는 것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증률과 공급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공간에다가 자갈을 채워 넣게 되면 그 자갈에는 자갈과 자갈 사이에는 공극이란 것이 소위 말하는 공간이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최적에다가
모래라든지 자갈을 채워 넣었을 때 실질적인 그 부피를 실적률이라고 하고 공간의 부분을 공공률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실적률과 공공률을 합치게 되면은 1이 되겠죠. 100%. 그래서 실적률은 골재의 단위 용적 중 실제의 부분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적률은 식으로서는 골재의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의 공간을 공공률이라 하는데 실적률과 공공률을 합치게 되면은 1 혹은 100%가 되겠습니다. 실적률, 골재의 실적률은 입도, 입형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실적률의 범위는 모래의 경우에는 55에서 70%, 자갈은 60에서 65%, 쇠석은 55에서 65%. 즉 실적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률이 클 경우 골재의 모양이 좋고요. 입도 분포가 적당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 감소하고요. 단위 수량이 감소하고 건조 수축이 감소하고 수화 발열량이 감소하고 콘크리트의 밀도, 수밀성이 증대하고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 내구성이 증대되고 투수성, 흡수성이 감소하고 단위 수량 감소로 슬럼프 값이 감소하더라. 결국은 실적률이 크게 되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공률은 반대가 됩니다. 공공률은 골재의 단위 용적 중에 공극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도의 분포가 적당할 경우에 실적률이 커지고 공극률은 감소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입도, 골재의 입도란 것은 크고 작은 입자의 혼입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가름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할 수는 없고 입도를 할 때 입도 시험은 체가름 시험이라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체가름 시험은 골재의 입도 혹은 조립률, 최대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가 콘크리트 공사용으로 적당한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 체가름 시험입니다. 다음에 조립률 마찬가지 체가름 시험에서 의해서 구한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골재의 기타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탁, 비색법, 로스앤젤레스 시험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비빔 용수입니다. 콘크리트에는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재료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빔 용수라 그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묵은 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해수, 바닷물을 쓰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바닷물로 인해서 철근이 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써서는 안 되고 철근이 안 들어가는 묵은 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수화하는데 굳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시멘트 중량의 40% 이하라 그랬고요. 시멘트 풀 속에 물이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량,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은 시멘트 중량의 45 내지 60%, 20% 정도가 더 필요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굳을 때 여기에 40%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있다가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조 수축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균열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기되는 동반되는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멘트의 수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 비는 앞에 나온 것처럼 45 내지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물 시멘트 비 혹은 물 결합제비가 60%를 했을 때 여기에 40% 정도의 물은 처음에
굳을 때 쓰여지고 나머지 20% 정도는 남아있다가 수일간 혹은 수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혼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섞여져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혼화 재료라는 것을 넣습니다. 뭐 때문에 사용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혹은 경화 콘크리트 이 두 가지에 소요 품질을 부여하고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품질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타가 있는 콘크리트를 입니다. 자, 분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혼화재 안쪽으로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소량으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재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양이 좀 위에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재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화재 안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되고 배합 설계 시에 중량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게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시멘트량의 1% 정도 이하로 쓰이게 되고요. 배합 계산에서 그 자체의 용적도 무시합니다. 중량도 무시하고 용적도 무시하더라는 것. 종류로서는 공기 연행제 AE제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유동화제, 응결, 경화, 조정제, 기포제, 다른 말로 발포제라고 하고요. 방청제, 다음에 방수제, 다음에 방동제, 다른 말로 내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건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혼화제, 안제자를 쓰고요. 다음에 재료의 성격이 강한 바깥제자에 대해서는 자, 비교적 다량이 사용되고 배합 설계 시에 중량을 고려를 합니다. 시멘트량의 5% 정도 이상으로서 배합 계산에서 그 자체의 용적을 고려를 하더라는 것.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포조란, 플라이애쉬, 고르슬래거, 규산백토, 팽창 혼화제, 착색제, 실리카 퓨움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이걸 구분할 때 위에 것은 전부 다 안제자를 씁니다. 실제. 그래서 이 섞어놓게 되었을 때 이 안제자가 있는 것은 소량으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놓았던 각종 혼화제를 보게 되면 표면 활성제입니다. 표면 활성제. 우리가 AE제라고도 하는데 표면 활성 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 중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키거나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혼화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공기 연행제 AE제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 공기 연행제라고도 하고 AE제 또는 분산제라고도 하고요. 역할은 콘크리트 중에 아주 작은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표면 활성제 AE제를 왜 사용하느냐? 다른 말로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AE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특징하고 같습니다. AE제를 사용함으로써 워커빌리티, 작업을 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워커빌리티 개선, 동결융의 저항성, 겨울철에 어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요. 내구성, 수밀성을 정대시키고 알칼리 골재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좋지 못한 반응이 되겠고요.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고 재료 분리를 감소를 합니다. 다른 말로 버리딩 현상을 감소시키고 발열량 감소와 건조 수축 감소 등이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다 중요하고요.
AE제의 사용 목적이나 AE 콘크리트의 특징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우리가 AE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콘크리트 부분에서 다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종류로서는 AE제, 그다음에 감수제, 다른 말로 분산제, AE 감수제. AE제는 공기 연행제로서 미세한 기포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콘크리트 중에 많은 독립된 미세 기포를 발생시켜 가는 모래 주위에 볼 베어링 역할, 잘 섞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감수제 분산제라고 하는 것은 계면 활성 작용으로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A 감수제는 A제와 감수제의 성질을 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고성능 AE 감수제라는 것은 성능이 앞에 것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작업 개선과 고강도 실현을 위해서 첨가하는 혼화제가 되겠고, 고성능 감수제는 감수제에 비해서 현저한 뚜렷한 감수성, 저공기 연행성, 저응결 지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수화에 필요한 이론 수량에 가까운 낮은 물 시멘트에 비해도 워커빌리티가 양호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만들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는 약 40%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나머지 20%가 추가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40%만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성능 A 감수제를 넣게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종류가 주성분까지 필요 없고요. 자, 사용 목적입니다. 어떨 때 이걸 필요하느냐? 강도 정진. 강도가 물의 사용량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 이상 줄일 수 있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작업성의 개선입니다. 시멘트 중량의 0.3 내지 2% 정도의 첨가로 유동성이 증가되어서 가수로 인한 부실 콘크리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성 향상입니다. 고품질의 콘크리트 생산으로 불량률 저감, 생산량 증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자, 기타 나머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유동화제입니다. 유동화제. 고성능 감수제의 일종으로 배합이나 경화된 콘크리트의 품질의 변경 없이 유동성, 잘 채워지는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품질에 영향이 없이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높은 분산 성능을 갖고 있으며 다량으로 혼입해도 콘크리트의 이상 응결 지연, 다음에 경화 불량, 과잉 공기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응결 촉진제입니다. 시멘트와 물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서 빨리 굳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염화칼슘, 염화알루미늄, 탄산칼륨, 규산칼슘 등이 되겠고, 염화칼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을 부식시킨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거꾸로 응결 지연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에 응결 촉진제는 겨울철에, 응결 지연제는 여름철에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멘트와 물의 화학 반응을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글루코스산, 그다음에 구연산, 옥시카 본산이라 해가지고 이 제품을 쓰게 되고요. 발포제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특수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만드는 것을 콘크리트 중에 안에다가 큰 기포를 만들어서 다 채워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포제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ALC가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품으로서도 많이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으로서는 충전성 개선, 다음에 중량 조절, 경량화를 위해서, 다음에 단열성 증대, 다음에 그라프팅, 채워 넣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포제, 다음 방동제, 이제 얼지 않게 초기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방동제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각종 혼화제 소량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